저희 한 달 동안 그 루틴 잡는 특강 듣고 루틴도 한번 인증을 해보고 지금 만났는데요. 제가 이번 마무리 특강으로 준비한 것은 그때 신청서 내시면서 남겨주셨던 질문들을 제가 공통적인 것을 추려가지고 한 10개 정도로 준비를 했거든요. 원래는 초등이랑 중등을 좀 나누고 싶었는데 중등이랑 초등 질문이 그렇게 차이가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중등 질문들은 사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생각보다 해결이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은 초등 위주로 하고 뒷부분에 중등 관련해서 간략하게 그냥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순서를 제가 공개를 해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 공통적으로 고민하셨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ADHD 아이랑 또 ADHD 진단을 받지 않았지만 이제 산만한 아이들은 사실 굉장히 학습 안에서 문제점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11번까지 있어요. 그래서 싫어하는 과목 안 하는 거, 그다음에 연산 속도 느린 경우, 고지능 ADHD가 아닌 경우 학습을 포기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이 있어서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추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중등 고민이었어요. 자율성을 얼마나 보장해 주어야 할까? 약 복용을 고민하고 계신다. 영어 서술형은 어떻게 해야 하냐? 복습을 싫어한다. 이런 부분은 사실 제 책에도 다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중등 부모님들께서는 책이 나오면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더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특강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정도의 그런 내용이 아니고 좀 길어가지고. 그러면 한번 제가 하나씩 이렇게 주제별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이제 집중 시간은 긴데 이해도 기억도 못한 아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거는 사실 ADHD 아이의 특징이에요. 집중 시간이 당연히 길 수도 없고요. 그리고 길지가 않고 아이가 책상에 오래는 앉아 있지만 그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이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리고 세모 같은 경우에는 생각도 계속 왔다 갔다 하지만 몸을 가만히 있지를 못해서 움직이느라고 더 집중을 못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 아이는 사실 포모도로로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한 번에 한 문제를 풀 때는 이것만 생각해야 돼. 뭐 친구랑 뭐 하면서 놀지? 아니면 엄마한테 갑자기 질문이 생각났어도 지금 타이머가 아직 다 이렇게 색깔이 표시되어 있으면 그 시간 동안은 그 말을 멈추고 다시 이거에 집중한 연습을 해야 된다. 저는 이 스킬을 계속 가르치고 있거든요. 세모야 이러면은 딱 보고 자기가 아직 이게 타이머가 안 끝났구나 하면서 다시 또 집중하고 지금 그걸 연습 중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마음에 안 들고 화도 나실 거예요. 왜 빨리 하면 끝날 거를 왜 이렇게 꼼지락대고 왜 집중을 못 할까? 근데 그게 사실 부모의 감정이거든요. 그럼 부모가 감정은 다스려야 되는 부분이고 아이가 평생 이렇게 공부할 거라는 것을 좀 수용하시고 이것을 어떻게 스킬을 가르쳐 주어야 할까? 결국에 혼자 해야 되는 시간이 오기 때문에 그 스킬을 가르쳐 준다는 마음으로 접근을 하시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눠봤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가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거든요. 일단 유형 1번이 저희 세모 특징입니다. 머릿속이 시끌시끌한데다가 작업 기억도 약하고 그리고 충동적이고 부주의해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도 아는 문제도 계속 실수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거 분명히 지금 제가 설명을 한 건데도 얘가 나중에 물어보면 다시 새로운 문제를 물어보도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굉장히 답답을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약물 치료가 굉장히 효과가 좋아서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방학 때 보면은 제가 너무 다른 걸 느끼거든요. 사실은 지금 세모가 저녁 7시나 8시에 학습을 해요. 저랑 할 때는 약효가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ADHD 증상을 다 안고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계속 나오는데 사실은 약물 효과가 있을 때는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이 거의 시간이 반으로 줄고 기억도 오래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ADHD 진단을 받은 아이다 그러면 약물 치료를 꼭 하는 것을 좀 권장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세모 같은 아이는 사실 타이머를 재면 이 시간 안에 이만큼은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각성이 확 높아져요. 이거는 부모님도 성인으로서 느끼실 거예요. 몇 시까지 어디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놀라운 힘이 발휘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친구들은 사실 시간 제한이 있으면 각성이 높아지면서 좀 더 잘 기억을 하고 문제 처리 속도도 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타이머를 좀 쓰는 연습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저번에 데이지맘님께서도 공유를 해주셨는데 불안이 높아서 산만한 아이예요. 이 경우는 사실 제가 시험 감독을 들어가면 굉장히 많이 봅니다. 점점 불안이 높은 아이들은 시간이 다가올수록 45분 동안 시험을 보는데 대부분 30분 안에 푸는 문제를 내거든요, 교사들이. 그러면 아이들이 남은 15분 동안에는 이제 마킹을 하고 점검을 하고 5분 동안에 거의 애들이 그냥 쉬거나 자요.
근데 이 불안이 높은 아이들은 불안해서 30분 내내 문제 집중을 못하고 계속 더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계속 시계 보면서 막 제가 앞에 서 있으면 시계를 보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에 집중을 못하고 시계 보느라고. 그리고 이제 아는 문제도 그럼 틀리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5분 동안에는 이제 침착하게 점검을 하고 해야 되는데 결국 그게 시간이 늘어지면서 45분을 문제 푸는데 다 쓰는 거죠. 근데 사실 불안도가 높아서 집중의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그 불안함을 이제 이겨내려고 몸도 신체 반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쓰느라고 아이가 성적이 계속 잘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사실 공부를 할 때 이제 시험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저희 나라에서는 이걸 시간을 더 주는 그런 혜택이 없기 때문에 아이가 이겨내야 되는 부분이지만 사실 집에서 학습할 때만큼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타이머보다는 스탑워치를 쓰는 게 오늘은 몇 분 걸렸는지 아이가 직접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날에는 더 몇 분이 걸릴까 하면서 어제와 나와 경쟁하는 거는 조금 더 불안이 낮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탑워치를 쓰는 것을 추천드리고, 만약에 이런 스탑워치도 안 쓰겠다. 그러면 사실 굉장히 좀 시간이 늘어질 수 있습니다. 아이가 막 1시간이 걸려도 문제를 다 못 풀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양을 사실 줄이거나 난이도를 낮춰서 공부 정서를 굉장히 많이 신경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걸 제가 넣은 이유가 마음 챙김이라는 게 사실 여기 저희 세모도 학교에서 선생님이 명상 시간 해주시거든요. 이 마음 챙김이 마인드풀니스라고 해서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훈련인데 어른들도 많이 하지만 여기 북미 지역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책도 있고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왜냐면 디지털 기기도 많이 쓰고 그러다 보면 편도체가 안정화가 안 되고 이 편도체가 감정과 기분을 조절하는 뇌의 부분인데 그 부분만 안정화가 돼도 아이들이 전두엽이 활성화된다고 하거든요. 이건 뇌과학적으로 김주환 교수님이 내면 소통에서도 항상 이 네 글자를 말씀하셨잖아요. 편한 전환. 우리 같이 읽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편도체 안정화, 전두엽 활성화. 결국 전두엽을 잘 써야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 편도체가 안정화되지 않는 아이들은 이 전두엽이 활성화가 안 되고 계속 기분이 안 좋거나 업다운이 심하거나 불안도가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사실 명상 습관을 생활 속에서 같이 많이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세모도 막 집중이 안 될 때 본인이 호흡을 하거든요. 이러면서 호흡을 하는데 저는 그 모습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자기가 집중을 안 된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명상을 하면 다시 여기에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본인이 아는 것만으로도 아마 불안도가 좀 좋아질 거라서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 아마 1, 2번 때문에 이 3번 현상이 나올 거예요. 학습이 늘어지는 아이. 아까 나야나님께서도 아이가 1시간이 걸려서 했다라고 하셨잖아요. 사실 저번 특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늘어지면 아이들이 결국 성취감이 없어요. 결국 막 계속 막 자기 그 에너지를 써서 막 결국 겨우겨우 막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부모님들께서 막 3학년이면 이 정도 시간은 공부해야 되지 않나요? 막 엉덩이 싸움인데 오래 앉으니 연습해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미 할 수 있었으면 했거든요, 아이들이. 근데 ADHD 아이들은 몸을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오히려 집중을 너무 방해하고 학습이 더 늘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저는 사실 빨리 끝내는 게 아이한테는 굉장히 도파민도 나오고 다음 학습을 할 때도 기분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학습 시간에 집착하지 않고 완료하는 데 포인트를 두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의 집중 가능 시간을 부모님께서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아이들은 사실 중학교 수업이 45분이고 고등학교 50분이거든요. 그리고 초등은 40분이죠. 5분씩 늘어나는 건데 중학교 학생들 지금 집중 시간 몇 분일 것 같으세요? 어, 굉장히 낮아요. 그래 45분이지만 사실 저는 진짜 수업 15분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30분은 아이들이 좀 쉬기도 해야 되고 뭐 게임식으로 막 활동을 해야지 이 45분이 채워질 정도로 아이들 집중 시간은 굉장히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할 때도 거의 뭐 심리 테스트도 준비해가고 막 영어 게임도 엄청 가져가야 45분을 아이들이 끌어와 주는데 초등학생인데 게다가 ADHD가 있다. 그러면 어머님들께서 기대하시는 그 학습 시간이 절대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성공 경험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동기부여가 돼서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실력이 쌓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아이들이 시간이 길어지고 더 어려운 거 더 많은 양이 가능해지는데 시작부터 뭔가 기준점을 두시면 이 학습이 계속 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좀 줄여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문제는 고민이셨는데요. 자기 방식대로 문제를 푼다. 이건 저희가 채팅방에서 한번 말씀드려서 간략하게 설명만 드릴게요.
이거는 나는 왜 사는 게 힘들까 그 부분 그 책 저희가 독서 모임 했었는데 거기 일본의 정신과 의사 선생님께서 이 부분을 얘기하셨어요. 다각도로 보는 게 어려운 것이 이제 지각 추론 지능이 낮은 아이예요. 저희 이제 지능 검사 아마 했을 건데 지금은 이 지각 추론이라고 안 하고 유동 추론 지능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능 점수가 낮은 아이들은 사실 인지 유연성이 낮은 겁니다. 그래서 인지 유연성이 낮은 게 뭐냐면 과제를 전환하는 것도 어려운데 타인의 이런 타인의 생각을 공감하기 어려워하고, 그리고 타인의 생각을 공감하기 어렵다 보니까 내가 맞는 방식이 맞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듣고 싶지도 않아 하고. 그래서 ADHD 아이들이 고집이 세다고 하는 게 이게 사실 성격이지만 뇌가 하는 일이기도 한 거죠. 이런 경우에는 사실 강요하지 않는 게 좋고요. 부모님이 말해서 들을 거였으면 진작에 들었을 거고, 이 아이들은 굉장히 감정에 좀 좌지우지 되는 친구들이니까, 정말 학교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께서 이렇게 풀어보는 게 좋다 하면은 말을 들어요. 세모도 그렇거든요. 부모 말은 안 듣지만 선생님 말은 들어서 저도 학원을 보내거든요.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안 된다는 것을 직접 깨닫는 순간에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왜 해설지대로 안 푸냐 이렇게 강요하시면 부모님이 힘드시고 책상에서 싸우다가 또 시간이 가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맞았다 그러면은 인정을 해주시고 만약에 이제 더 좋은 방법이 있어라고 권하는 건 괜찮지만 그렇게 따라주기까지 기대하시는 건 사실 부모님 욕심이실 수 있어요. 이 말 굉장히 많이 들으실 거예요. 몰라요? 싫어요? 안 해요. 이게 사실 ADHD 아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부를 아이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왜 그럴까를 자꾸 보셔야 되는 거예요. 화가 나시면 안 되고, 보상이 일단 충분히 매력적인가. 어, 보상이, 이게 아이들 기준에는 이 정도 했으면 내가 스티커 받아야 돼. 그런 게 있는데, 부모님 기준에는 막 두 배는 해야 스티커 하나를 줘야 된다. 그럼 사실은 좀 후해지시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아이가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 기준에 이 정도 했을 때 이 정도 받아야 돼. 그게 있으면은 조금 주시고요. 그리고 이 보상에 대한 부분도 책에 굉장히 자세하게 제가 적었는데, 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부모님께서 또 너무 후회해서 지속적으로 줄 수 없는 걸 준다. 예를 들어서 매일 게임을 걸어요. 근데 사실 저는 매일 그 학습에 게임을 거는 게 ADHD 아이에겐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시작하신 분들은 조금씩 줄여가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고, 이거를 매일 주면 아이가 공부하면서 계속 게임 생각을 해요. 아, 이거 빨리 끝내고 저 게임을 해야 되는데, 뭐, 어제는 몇 판까지 깼는데, 막 이런 생각이 가득 차서 공부를 대충 끝내거나 하기 때문에 저는 좀 비추천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는 거야. 이거는 계속 가르쳐 주셔야 돼요. ADHD 아이는 특히나 이게 더 어렵고, 해야 할 일을 해야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 이건 그냥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잖아요. 근데 해야 할 일을 시키면서도 부모님께서 아, 아이가 싫어하는데 이거를 내가 이렇게 설득해서 하는 게 맞나? 그런 고민이 드실 수도 있거든요. 조금 허용적인 부모님들께서는 특히 이런 딜레마에 빠지실 수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 엄마도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거 계속 하고 있다. 하기 싫어도 한다. 청소, 빨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주면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선생님이 좀 뭐라고 이렇게 해도 해야 하는 거라는 그거를 빨리 수용을 하는데 집에서 너무 허용적이면 학교에 와서 선생님의 지시에 이제 반항하는 거예요. 왜 해야 돼요? 그런 얘기를 사실 해가 갈수록 저도 교사로서 너무 많이 듣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집에서 먼저 습관이 돼야 되는 거죠. 선생님이 말하면 그냥 해야 하는 거야. 그리고 엄마 아빠가 말하는 거 이 부분은 해야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먹히려면 통제적인 부모님들 꼭 잘 들으세요. 이 해야 할 일 해야 하는 거야. 이게 먹히려면 수용하는 부분도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사소한 거는 빨리 수용을 해주고 정말 내가 이것만은 가르치겠다 하는 것은 확실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거야. 이거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결국 균형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얼만큼 수용해주고 있는가를 통제적인 부모님들께서는 조금 점검을 해보셔야 하고 너무 허용적이다. 나는 그러면 아이에게 이렇게 해야 할 일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가르치고 있는가. 혹시 막 설득하고 말이 길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부분을 이제 점검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에서 배우자랑 맞추는 걸 거예요, 아마. 저랑 남편은 며칠 전에도 이걸로 싸웠거든요. 저는 너무 허용적이고 남편은 너무 통제적이어서 이 중간에서 만나는 연습을 계속 하는 건데 이 부분은 부모님들께서 부부간의 대화를 정말 많이 하셔야 합니다. 결국 같이 키우시는 거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괴롭고 남편도 괴로워하지만 결국은 아이가 잘 되려고 부모가 지금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수용을 하고 그러면 저희 남편이 이 부분은 허용이 안 된다. 그런 부분은 저도 조금 이렇게 남편 편을 들어주고 남편이
아, 이거는 너무 심했다. 제가 이제 설득을 하면 남편도 제 쪽에 좀 들어주고 이래서 약간 부부끼리 대화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아이 앞에서 싸우시면 안 되고 항상 아이 재우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는 거를 게을리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감정까지 통제하지 마시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가 이제 뭐 엄마 너무 하기 싫어. 나 지금 안 하고 싶어 이러면 그래, 원래 하기 싫은 거야, 공부는. 근데 그래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럴 때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랑 항상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감정, 이제 얘가 막 하기 싫어, 막 안 하는 거. 그래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뭐 다른 애들은 지금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는 언제 따라가려고 그래? 이제 거기서 부모가 감정이 막 들어가고 얘가 하기 싫다는 말 하는 순간 부모가 막 불편해지거든요, 마음이. 그거는 부모의 감정이니까 빨리 캐치를 하시고, 맞아, 그런 거 원래 하기 싫지. 막 문장제 풀 때 세모가 정말 괴로워했어요. 맞아, 이렇게 단순 문제만 풀면 진짜 좋겠는데, 시험에는 이런 것도 나 어쩔 수가 없어.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감정에 대해서는 한번 읽어주고, 그래도 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좀 가볍게 넘겨주면 아이는 또, 아, 그래, 좀 해보지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학습 전후를 꼭 점검을 해보세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막 영상을 보고 나서 바로 이제 공부하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쿨링 타임은 좀 있어야 돼요. 뇌가 좀 가라앉고. 왜냐면 영상을 보면 확실히 저희 둘째는 굉장히 하이 텐션이 돼요. 그래서, 아, 이게 뇌가 멈춰있는 채로 하니까 과행동이 일어나는구나. 그 부분을 조금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후에도 게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게임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너무 이 보상이 자극이 세면 이거를 막 빨리 끝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점검해보면서 아이를 내 기대만큼 막 기계적으로 해주길 기대하지 마시고 얘는 이제 유기체거든요. 뇌도 있고 감정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흐름을 잘 보시면서 좀 도와주시면은 이런 말이 점점 줄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국어로 넘어가 볼게요. 사실 저는 국어 전공자가 아니고 영어 전공자고 근데 외국어로서 어쨌든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의 영어는 사실 국어랑 다를 게 없어요. 문해력이거든요. 영어 문해력. 저도 문법 문제보다는 굉장히 수능형 문제를 더 많이 내요. 그럼 요즘 아이들이 단순 문법을 더 잘 맞춰요. 주제가 뭐니? 뭐, 여기 빈칸에 어떤 말이 들어가야 흐름에 맞을 것 같니? 라는 문제는 다 틀리고, 외운 것들은 기가 막히게 맞추고, 문해력 문제는 너무 어려워하거든요. 이거는 요즘 아이들의 문제예요. 근데 ADHD 아이들은 선천적으로 잘 안 됩니다. 음.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세모와 같이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도와줬었거든요. 제가 이번에 책을 쓰면서 난독에 대한 학습 장애 책을 많이 봤어요. 거기서 얘기를 하기를 소리 내어서 잘 읽을 수 있는지, 그건 읽기 유창성의 문제라면, 두 번째 읽을 수 있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경우, 이게 문해력 문제로 나눠서 보는데요. 이 둘 다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ADHD 아이는. 근데 세모는 어릴 때 이게 유창성도 잘 안 됐었어요. 그래서 초2까지는 거의 소리 내어 읽기를 많이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캐나다에 와 있기 때문에 영어책 읽기를 하는데 이 낭독이 정말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매일 싫다고 해서 월, 화, 수요일만 낭독을 시키는데요. 이때까지는 계속 낭독을 하면서 유창성을 키워주고 그리고 유아 때 보던 책도 활용을 했었어요. 세모는 초1 때도 추피를 읽었습니다. 그 정도로 유아책을 저는 안 버리고 그 단순 센텐스를 조금 더 자기가 자주 읽어볼 수 있게 소리내어 읽을 수 있는 연습을 시켜줬고 세모가 한참 동안 그렇게 좀 더 7살 때 막 이런 책들을 초등 1, 2학년까지도 봤었거든요. 그래서 책 수준은 아이 수준에 맞춰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음에도 읽게 하려면 조금 더 유아적인 책도 아직은 남겨두는 것도 추천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는 4학년 국어 교과서를 같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한 달 동안 같이 국어 교과서를 했는데 아이랑 요 글을 읽고 나서 중심 내용이랑 줄거리 말하기를 계속 시켜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 읽으면서 아이가 이해를 안 해요. 이게 저도 제가 언어 영역 성적이 정말 안 나오는 사람이어가지고 이게 어떤 어려움인지 알거든요. 소리 내어 읽는 건 너무 잘하지만 읽는 순간 흐름이 막 머릿속에서 막 뒤죽박죽 되고 무슨 내용이었지? 막 이런 게 너무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중심 내용 줄거리 말해보기 이런 것도 말로 시키면 아이가 잘하거든요. 근데 쓰라고 하면 되게 힘들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는 그래서 무슨 내용이었어? 뭐 누가 나와? 이런 그 사람 성격은 어때?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 그리고 네 번째는 독해 문제집을 조금 현행이나 아니면 학년을 낮추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아이가 문제 푸는 방법이나 이제 문단에서 중심 내용 찾는 거나 이런 것들은 결국 스킬이기 때문에 내용은 좀 낮아도 이거를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그 스킬은 얻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다가 조금 이제 자기가 실력이 좀 올라간다 그러면 현행이나 선행도 가능해질 거라서
저는 이것도 난이도를 좀 낮추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그다음에 이제 난독증 제가 이 기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기 들어가시면 부모용 가이드 PDF도 다운을 받으실 수 있고 교사용 가이드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교사용 가이드를 제가 봤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결국은 난독증은 센터 가서 치료를 10살 전에 받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학습을 할 때 아이 난이도에 맞춰야 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이 성공 경험이 결국 없으면 아이는 이 난독도 굉장히 힘들다고 하거든요. 지금 이 난독증 협회 들어가면 여기 공정한 기회를 주세요 하시면서 인권위원회랑 계속 교육부에 요청을 하고 있대요. 시험 때 시간 더 주고 이런 배려해달라고 했는데 계속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조금 ADHD 아이들까지 이게 기회가 올까? 이 난독증도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살짝 조금 걱정이 되기는 했는데 언젠가는 결국 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영어 직공부를 누가 질문을 주셔서 아마 다들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저는 영어 교사지만 아이를 왜 직공부를 시켰냐면 학원에서 사실 굉장히 아이가 과잉행동이 심해서 한 2주 보내고 제가 환불받고 뺐거든요. 동네에 소문났다가. 그리고 세모가 진짜 거기서 혼나기만 했어요. 그 비싼 돈을 주고 1시간 내내 혼나가지고요. 제가 돈이 아까워서 뺐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직공부를 시작하면서 저는 공부로서만 영어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생 가서 교환학생 가면서 말하기랑 이런 글쓰기가 조금 트였고, 어릴 때부터 하기는 했지만 저는 항상 공부로서의 영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아이는 언어로서의 영어로 처음에 집 공부를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두 개를 구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어느 방향으로 가든 아이가 이 공부법이 맞으면 영어를 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어는 사실 노력과 성실함 그걸로도 아이가 극복할 수 있는 과목이에요. 사실 수학은 저도 제가 정말 노력을 했지만 그 넘지 못하는 선이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영어는 정말 성실하게 하는 아이들은 결국 잘하게 되는 과목이어서 제가 학생들한테도 항상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우리 아이는 어떻게 배웠으면 좋을까? 이거를 좀 먼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언어로서의 영어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책을 결국 많이 보고 많이 들어야 이게 아이가 귀도 트이고 결국 말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세모는 이 루틴을 제가 이거 글로도 썼던 거라서 이렇게 한 건데 처음에는 30분 흘려듣기, 뭐 유튜브에 있는 노래, 그 다음에 책, 그리고 영상들, 그리고 지금은 넷플릭스 영어로 듣고 있거든요. 이걸 몇 년씩 매일 들었습니다. 그래서 월화수목금은 영어 영상밖에 안 되고, 토일은 한국어 영상밖에 안 되게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캐나다에 와서도 영어 영상만 듣고, 토일은 한국어 만화를 봐요. 근데 넷플릭스 뭐 봐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사실 저도 이 만화만 골라서 봐라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보고 싶은 거 봐라. 다 영어면 괜찮다. 대신 자막 없이. 그렇게 해서 흘려듣기를 하고 그다음에 매일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영어 학원을 이제 거의 쫓겨나다시피 나오면서 제가 리딩인을 시작했어요. 저는 라즈키즈도 해봤고 리틀박스도 체험해봤고 리딩인도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리딩 게이트는 아시는 분이 굉장히 좋아한다, 애들이. 근데 여기에 게임이 있더라고요. 게임식 학습이 있는데 그거에 너무 빠져서 그것만 하더라.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안 했고 리딩앤이 굉장히 ORT로 하는 건데 단초로 와요. 그래서 들어보고 따라 읽고 그다음에 문제 풀고 뭐 이런 거예요. 그 문제도 3개밖에 없어가지고 그리고 레벨이 아주 쉬운 레벨부터 아주 어려운 레벨까지 있어서 세모는 리딩인을 이제 25분 정도 되더라고요. 하나를 하면은. 그래서 하나나 2개씩, 책 2개씩 매일 시켰습니다. 그리고 리틀박스도 굉장히 좋은 컨텐츠가 많아서 아이가 체험을 했었는데 저는 좀 더 단조로운 걸 원해서 리딩인을 했었고 이렇게 한 2년 정도 리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조금 영어 간단한 문장을 읽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 밤에는 제가 이 그림책을 읽어줬어요. 두세 권씩. 그래서 두세 권씩 읽어주고 아이가 한국어 책만 읽고 싶어 할까 봐 월수금은 영어, 화목토는 이제 한국어 이런 식으로 해서 읽는 책을 언어를 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해줬고 픽처북은 굉장히 뭐 요즘 효린파파도 그렇고 새벽달님도 그렇고 영어 인플루언서들이 너무 많아서요. 저도 그분들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거기서 좋다는 거 사서 많이 읽히기도 했고 그리고 저는 굉장히 이제 어, 심플하게 하는 걸 좋아해요. 집공부 같은 것도. 그래서 이 웬디북에 들어가서 웬디북에서도 잠깐 화면을 보여드리자면 책 고르실 때 그냥 베스트 고르시면 제일 빠르게 사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여기 스테디셀러를 추천을 드려요. 이거는 모든 아이들이 몇 년간 인기 있게 봤다는 거거든요. 아마 집에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럼 여기에 보시면 또 그림책, 리더스, 챕터북이 있을 거예요. 이게 레벨이라고 보시면 돼요. 챕터북까지 읽을 수 있는 게 아마 영어 집공부의 최고봉이 아닐까 싶은데 그림책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성공적이었던 책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네요. 아이들이 다 좋아했습니다, 이 책은. 그래서 저는 이 책을 거의 다 사서 봤어요. 도서관 빌리셔도 되지만 보시다시피 한국어 책보다 굉장히 싸거든요. 그리고 웬디북은 할인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많이 샀고 그다음에 이제 리더스북은 뭐냐 읽기용 책이에요. 낭독하기 위한 책인데 이것도 레벨별로 굉장히 많아서 저는 여기서 가장 쉬운 것부터 해서 조금씩 사서 봤습니다. 그래서 세모는 낭독을 지금도 리더스북으로 하고 있고요. 레벨 2나 레벨 3, 그러니까 한쪽에 한 세네 문장 있는 그런 책으로 지금 읽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가 이제 영어 읽기가 익숙해지면 챕터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챕터북도 이 프레스타트 이런 거는 굉장히 아이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챕터북은 저는 어떻게 이용했냐면 리더스북으로 소리내어 읽기를 하면 이 챕터북은 그냥 들으면서 내용을 이제 오디오북으로 들으면서 재미 붙이기만 하고 있어요, 아직은. 아직은 이 챕터북을 읽은 수준까지 못 갔거든요. 그래서 이 리더스북으로 읽게 하고 챕터북은 그냥 오디오북 들으면서 재밌게 아이가 영어 흘려듣는 그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하는 건 거의 영어 집 공부의 야매급이고요. 새벽 달림이나 뭐 이런 지금 진짜 잠수내 하시는 분들은 정말 디테일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실 수 있는 분은 하셔도 좋고, 그게 좀 어렵다. 그러면 저처럼 그냥 심플하게 이 루틴대로 노출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집 공부에서 공부로서의 영어는 제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오기도 했고, 저희는 중학생 아이들은 사실 이 언어로서의 영어를 거의 좀 멀리 하고 공부로서 넘어가는 시기예요. 그래서 제가 영어 고민 많은 친구들한테는 항상 이렇게 공부하라고 말을 해주거든요. 음. 결국 영어에는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이 4스킬을 다루는 건데,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 듣기는, EBS 영어 듣기 평가 하라고 해요, 저는. 그래서 저는 항상 중학교 아이들한테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데, 보니까 EBS 초등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듣기 평가 같은 거는 사실 왜 문제를 풀어야 되냐. 문제 푸는 방법을 애들이 사실 잘 모르더라고요. 잘 들리는 아이들은 있지만, 막상 문제를 풀었을 때, 막 그냥 흘려듣고, 다 흘려듣고 나서 답을 뭘 찾아야 되지? 그리고 시간 분배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걸 모를까 봐 저는 아이들한테 이 듣기평가 문제를 풀라고 하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이 듣기평가 문제집을 보면 대부분 들으면서 빈칸 넣기가 있어요. 그거를 굉장히 많이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초등 고학년 이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부로서의 영어는. 그 빈칸 넣기를 안 하고 애들이 문제만 막 풀고 가거든요. 근데 사실 들으면서 빈칸 넣기를 안 하면 아이들이 키워드를 듣는 방법도 모르고 그리고 음, 이제 정확하게 듣지를 못하더라고요. 이 발음이 이 단어인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꼭 그 빈칸 넣으면서 그 영어 딕테이션 하는 거를 꼭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말하기보다 읽기 이거는 뭐냐면 공부로서의 영어는 화상 영어 하는 거는 이제 계속 유지해주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영어 성적이 잘 나오기 위해서는 읽기를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결국 시험도 읽기고 그리고 거기 수능 가서도 읽기이기 때문에 읽기를 잘 해야 하고 그리고 저학년 때는 이 청독 들으면서 손가락 짚으면서 이렇게 단어 짚으면서 듣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낭독 연습, 세모처럼 입으로 말해서 읽는 거. 결국 한글 해독이랑 똑같거든요. 영어도 그렇게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단어 외우는 거는 저는 항상 교과서 단어를 먼저 외우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단어집 사서 하면 되는데 이 교과서 단어도 못 외우면서 막 수능 영어 보고 있어요. 중학생 아이들이. 근데 그러면 이 단어가 문장에 계속 나와서 이 단어를 어떻게 쓰는지가 자연스럽게 습득이 돼야 되는데 교과서 영어는 모른 채로 막 놔두고 막 수능 영어 단어집을 외우면 이 수능 영어 단어가 중학교 교과서에 잘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매칭이 잘 안 되니까 저는 항상 교과서 단어가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단어집을 사서 암기하는 연습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본 건 아닌데 이렇게 초등학생을 위한 영단어, 그래서 교과서를 모아둔 것들 이런 문제집을 사서 같이 아이랑 하는 것도 좋고 저는 굉장히 심플한 쿠팡에서 그냥 한쪽에 5개씩 나와 있는 그런 영단어집을 사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아이랑 같이 공부하고 외우고 받아쓰기 하고 그런 연습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쓰기는 제가 세모를 한 달 동안 했던 거 그런 식으로 먼저 시작하시면 돼요. 문장을 일단 외워서 써보는 방법.
일단 외국어기 때문에 암기가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외우다 보면 그게 나중에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래서 아이랑 한 문장씩 먼저 해보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한 문단을 해보고, 중학교 가면은 사실 아이들이 지문 다 외워야 되거든요. 외워본 아이들이 결국 100점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쓰기는 결국 외국어기 때문에 외워서 직접 써보는 연습 먼저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문법은 초등 5학년부터 하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초등 4학년 때까지는 좀 재미 위주로 해도 좋습니다. 네, 영어는 아주 간략하게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울기, 떼쓰기, 타협시도 많이 하죠, 아이들이. 자, 이 부분은 그때 프로더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도 다뤘었는데요. 일단 하기로 정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타협하지 마세요. 이거는 정했기 때문에 해야 돼. 오늘 봐줄 게 없어요. 그냥 하기로 한 건 하는 게 좋습니다. 대신에 하고 나서 아이가 이게 며칠 동안 지금 계속된다. 막 떼쓰고 타협하려고 한다. 그러면 어려움을 조금 들어줘 보세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건 좀 줄여볼까? 대신에 이거는 뭐 며칠 동안만 이렇게 해보고 다시 돌아갈 거야. 이거를 좀 미리 얘기를 해주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하기로 정한 거 우선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했으면은 아이랑 일주일은 좀 어머님 통제 하에 좀 가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일주일에도 힘들면은 그럼 우리 이제 조정을 해보자 하면서 조금 아이의 말을 그 중간에서 만나세요. 그리고 나서 또 기간을 정해보고, 그러니까 아이와 같이 이렇게 페이스를 맞춰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존중해준다는 신뢰감도 있고, 아이가 이 정도는 내가 좀 수용받네 하면서 자율성이 있으면 아이가 거기서 자기 결정했다는 것만으로도 도파민이 나온대요. 그러다 보면 또 이건 내가 정했으니까 이만큼은 해야 돼가 좀 돼서 그거는 또 해 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타협을 했을 때 중간에서 만났다가 다시 또 엄마 끌고 갔다가 그 융통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사실 되게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싫어하는 과목 절대 안 할래. 이건 중학생 아이들한테 조금 좀 치명적이죠. 내신 점수가 너무 안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근데 싫어하는 과목을 절대 안 할래. 이거 너무 자연스러운 감정이잖아요. 어머님들께서 영어나 수학 되게 싫지 않으셨어요? 저는 정말 싫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시작할 때, 결국 이것도 양과 난이도 조절인데, 이 성장하는 과정이 사실 이렇게 제가 그려놨는데,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가거든요. 되게 지지부진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좀 실력이 늘어있어요. 그리고 또 막 지지부진하게 또 그게 유지되다가 갑자기 또 올라가는데, 아이들이 싫어하는 이유는, 그 과목이 싫은 이유는 그냥 하나에 못해서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작하기까지가 두려운 거죠. 근데 이 잘하기까지는 결국 연습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거를 부모님이 이 아이에게 어떻게 이제 가르쳐 줄 것인가를 고민해 보셔야 되고, 그래서 부모가 도와주어야 할 순간들과 이제 이 성과가 안 보임에도 끌고 가야 되는 그 지점도 있잖아요. 그 부분을 부모님 먼저 인지하고 같이 페이스를 맞춰주세요. 그래서 여기 첫 부분 있죠. 잘하기까지. 그때 외적 보상을 좀 주세요. 이렇게 스티커나 뭐 이거, 그리고 난이도를 확 낮춰서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세모랑 영어 쓰기 진짜 단어도 안 쓰겠다고 한 애였는데 이제 너가 11살 됐으니까 영어 문장을 써야 돼 해서 레벨업을 했고 대신 한 문장이야 해서 한 문장씩 해왔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날 아빠가 맘대로 한 문단 시킨 거예요. 근데 한 문단을 했는데 얘가 해냈어요. 그래서 이게 계단식 성장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내가 못할 줄 알았는데 했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지금 두 문장으로 늘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부모 기준에서 어렵게 시키지 마시고 조금 한 문장씩 시작을 했다가 늘면 두 문장.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는 에세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막 너무 안 하고 싶어 한다. 싫어하는 과목은 더 정성을 들여서 공부 정서를 맞춰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연산 속도 느린 아이들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구분을 한번 해보세요. 아이가 시간을 더 주면 결국 해내는지. 그리고 근데 시간을 더 줘도 못하는가. 이거는 구분해서 부모님께서 조절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더 주면 결국 해낸다면 이건 시간 문제거든요. ADHD 아이들이 대부분 그럴 거예요. 처리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얘네가 못하는 게 아니라 속도가 느린 거거든요. 그럴 때는 시간을 더 주면 해내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때 조금 더 시간을 여유 있게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시간을 더 줘도 못한다. 그러면 이제 난이도를 결국 낮춰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아이가 성취감을 느껴야 다음에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만약에 시간을 더 줬는데 해냈어요. 그러면은 조금 더 양을 줄여서 적당한 시간에 끝내도록 해주던지 아니면 시간을 그냥 더 후하게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든 잘 끝내도록. 대신 막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런 조급함만 없다면 아이가 이거는 좀 언젠가는 실력이 늘거든요. 근데 시간을 줘도 못해요. 그러면 어머님이 잘못된 난이도를 주신 거예요.
레벨을 낮춰주고 사고 속도에 맞춰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절대 또래와 비교해서 가시면은 공부가 이제 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속도 문제는 이렇게 도와주시는 게 좋습니다. 속도를 올리는 문제집을 따로, 그 다음에 시간을 주면서 천천히 푸는 문제집을 따로 주세요. 그래서 이 속도 올리는 문제집은 타이머 두고 이 시간 안에 했으면 이 시간만큼 안에 빨리 풀자 해가지고 속도 높이는 문제집, 그 단순 연산 드릴. 그리고 생각하며 푸는 문제집은 뭐 기은 교과 문제나 아니면 문장제 같은 거 있죠. 그거 속도 재면서 하면 아이가 속도 올리느라 아예 문장제 문제를 못 풀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상위 문제도 처음에 막 한 쪽씩 했고 아이랑 7살 때 사고력 문제집 할 때도 사고력인데 속도를 내길 바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한 쪽씩, 한 장씩. 어떤 그 부모님들께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 진짜 하루에 한 문제만 30분 걸리고 시간을 많이 준다고 해요. 그렇게 이제 속도 올리는 문제집, 생각하며 푸는 문제집 따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거는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도 생각하면서 독해를 해보는 끊어 읽고 단어 외우고 이런 문제집이 따로 있어야 되고 이제 중학생 같은 경우 시간 안에 문제 풀어야 되겠죠? 고등은 문제, 그 모의고사도 봐야 되고요. 그러면 그렇게 속도를 올리는 타이머 맞추고 푸는 문제집을 따로 두고. 이거는 모든 공부에서 약간 이렇게 도와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고지능 ADHD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음,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지능 높은 학생들을 보면 중학교까지 성적이 진짜 지능만큼 나오더라고요. 공부를 이렇게 안 하는데 이 성적이 나온다고?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 고등학교를 가면 끝까지 해내는 애들을 지능이 그렇게 높은 애들인데도 막 그냥 그만두는 애들은 성적은 결국 안 나오고요. 열심히 한 애들은 중학교 때 머리로 안 된다 하더라도 결국 성적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것은 진짜 그리신 거예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끈기와 열정을 갖고 하느냐. 근데 ADHD 아이들은 사실 끈기와 열정이 굉장히 부족하죠. 근데 이것도 선입견인 거예요. 부모님께서 아이가 진짜 몰입하는 거에서는 이 그릇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이게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하기보다는 열심히 하는 것에 가치를 두는 거. 그리시는 책도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거기에 양육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다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흥미로운 그 유튜브에서 이 얘기를 봤어요. 변화하는 성공 공식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이 표준화에서 비표준화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가 있대요. 그 아이들이 지금 수능을 보고 대학을 가고 서열화된 대학에서 이제 대기업을 가고 성공하는 그 공식이 어떻게 보면 표준화된 공식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깨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비표준화의 세계인데 아마 부모님들 세대 그리고 제 세대는 이 표준화된 그 공식을 따라왔기 때문에 이 비표준화된 세계를 전혀 이해할 수 없으실 거예요. 근데 제 제자들을 보면 정말 이 비표준화의 그 삶으로 간 아이들이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 그 아이들이 지금 벌써 20대 중반을 넘어가는데 막 가끔 연락이 와서 되게 즐겁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부모님들께서 너무 표준화된 공식에 대한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아이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벗어나면 막 인생이 망할 것 같고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지능이 안 되면 학습 격차도 커질 것 같고. 근데 이 책에서 이 책 제목이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책의 안에 이런 내용이 있대요. 예전에만 해도 사람들은 영주의 신하나 하인으로 사는 삶에 만족했다. 그러니까 직장인이죠. 복종하는 삶에 만족을 했어요. 그렇지만 상거래와 부가 늘어나서 새로운 바람을 품으며 예전엔 감히 꿈도 못 꿀 사치였을 생활을 동경하게 됐다. 그래서 이 봉건 사회에서 상인의 세계로 넘어가던 시기에 쓰였던 책이래요. 근데 지금 저희가 보는 책이 아마 다 그런 걸 거예요. 뭐냐면 아이들이 이렇게 표준화된 시험을 보고 대학을 가고 성공하는 인생 공식에서 지금은 그 이 고지능 ADHD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의 지능이 넘어서는 AI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오픈 AI를 넘어서는 중국의 딥시크도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능이 과연 정말 사람이에게 얼마나 그 성공 공식에서 중요해질 것인가. 그거는 부모님들의 과거의 경험으로 상상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ADHD 아이들은 표준에서 벗어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표준화된 기준으로 보면 우리 아이는 굉장히 보일 수밖에 없어요. 학생으로서도 굉장히 문제아로 보이겠죠. 저도 교사지만 이 공교육에서 있으면서 아이들을 보면 굉장히 표준에서 벗어난 아이들이 대부분 반 이상이에요, 사실. 근데 그 표준을 따라가는 아이는 상위 10%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90% 아이들이 다 불행하게 살진 않잖아요. 근데 부모님들이 보는 건 미디어와 이런 책과 그리고
특히 ADHD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더 소수기 때문에 막 나머지 90% 아이들이 너무 정상 같고 막 우리 아이는 비정상 같고 막 이러시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는 더욱 아이한테 과정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이런 편견에서 벗어나셔야 아이한테 다른 공부 습관을 가르쳐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여기서 선택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능이 높고 우울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회복 탄력성도 낮아요. 저는 이런 아이들 요즘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리고 지능은 낮은데 우울한데 이 아이가 회복 탄력성은 또 높아요. 그런 아이들, 어떤 아이가 더 잘 살 것 같으세요? 전 당연히 후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뭐라도 다시 하기 때문에. 근데 이 지능이 높았던 아이들이 회복 탄력성이 낮은 아이들은 자기가 직장에서 잘리잖아요. 다시 그 원래 기준으로 가려고 너무 부단히 애쓰다가 고꾸라지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4수, 5수, 6수가 이런 식으로 막 계속 N수생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 자기 기준이 너무 높고, 나는 똑똑한데 이만큼은 내가 가져야 되는데 그게 있으면, 이 아이는 20대가 돼도 30대가 돼도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능은 낮아도 아이가 회복 탄력성이 높아요. 그럼 이 우울함도 언젠가는 극복을 해내고 또 다시 뭔가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부모로서 무엇을 통제할 수 있는가? 여기서 통제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지능은 이미 갖고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저희가 회복 탄력성이 높은 아이로는 키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에게 어떤 양육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은가? 그거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학습 격차가 커지는 게 걱정이 된다. 이거 학습 격차라는 거 표준화된 성적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비표준화된 세계로 들어가고 있고 또 너무 이상적인 말일 수도 있지만 부모님께서는 이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상상하시지 못할 거예요. 저희 엄마가 저한테 항상 저축하며 살아야 된다 이랬지만 주식은 나쁜 거다 막 이랬지만 저희 엄마가 사실 때 그 고금리 시대를 생각하면 지금과는 전혀 맞지 않은 공식이고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도 내가 아이에게 통제할 수 있는 게 뭔가 양육 환경에서 그 부분을 조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산만한 아이 학습 관리, 부모의 멘탈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제가 채팅방에 남겨놨던 거를 다시 가져왔는데요. 멘탈 관리가 안 되시는 이유는 뭔가 통제하려다 보니까 잘 안 되시는 거예요. 계획한 대로 막 다 해야 되고, 근데 사실 이 계획이 나의 아이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부모님이 환경적으로 안 돼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맞벌이고 막 늦게 오세요. 그런데 막 집 공부하고 싶어요. 그러면 현실과 타협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을 조금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우리 가정도 돌아보고 아이의 성향도 돌아보고 맞춰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너무 정보가 많아서 주변에 보다 보면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사실 문제집도 굉장히 추천 많이 받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종이 한 장이랑 연필만 있어도 아이는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장비 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집도 굉장히 막 화려하고 좋아 보이지만 사실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거 아이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더 맞춰가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순서와 방식이 있는 경우. 이럴 때 좀 달라져도 괜찮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조금 더 멘탈이 괜찮으실 거예요. 세 번째로 내가 원한 아이의 태도와 글씨체와 감정이 있다. 그럴 때 아이는 아이의 감정인 죄가 없습니다. 하기 싫은 게 너무 당연하고요. 미루고 싶은 게 너무 당연해요. 그러면 좀 화가 안 나요. 근데 어, 감히 내가 하라는데 안 한다고 해?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아이랑 차라리 학원을 보내시는 게 나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글씨체도 제가 이번에 인증하시면서 다 봤는데 저는 굉장히 기뻤던 게 지운 흔적이 없을 때 되게 기쁘더라고요. 엄마가 다시 지우고 다시 쓰라고 하지 않으시고 딱 그 글씨체 그대로 놔두신 게 저는 되게 좋아 보였어요. 아이의 글씨체는 본인이 글씨체 때문에 손해를 보다 보면 고치려고 하거든요. 제가 그랬고 시험 때는 아이들이 정성스럽게 또 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집에서 너무 막 고치시면서 쓸데없는 그것에 너무 에너지를 많이 쏟지는 마세요. 그리고 산만한 아이가 막 움직이는 것 때문에 저희 남편이 굉장히 괴로워했는데 이 부분 저는 사실 괜찮게 보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괴로우신 부모님들이 있으신가 봐요. 근데 이 산만한 아이가 안 움직이면 아픈 겁니다. 이 아이가 막 꼼지락대고 막 세모도 막 이렇게 삐뚤게 앉아 있다가 뭐 무릎 꿇고 앉아 있다가 막 들썩들썩 하는데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고 어쩌다가 휘파람도 불고 막 소리도 갑자기 막 질러 아무 이유 없이. 근데 그게 얘가 이거에 집중을 하는데 신체는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움직이는 거라서 그냥 조금 무시하시고 부모님이 그게 너무 신경 쓰이시면 저는 귀마개를 드시고 싶어. 귀마개 끼시고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미라클 모닝을 해요. 근데 제가 다 많이 받지는 못하고 지금 25명 분 정도로만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아침마다 이 모임에 들어오시지 못하더라도 항상 긍정학원을 쓰시고 감사일도 쓰시고 오늘 부모님 자신의 기분이나 내가 할 수 있는 목표, 어제보다 잘한 거, 나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이런 루틴 체크를 좀 하시면 아이한테 확실히 너그러워지실 거예요. 왜냐면 어, 막상 이렇게 쓰면서 막 돌아보시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오늘 학교 간 것도 되게 감사하고 잘 먹은 것도 감사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조금 학습을 할 때도 너그럽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멘탈 관리는 어, 루타임 많이 가지시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보시는 거를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특강이 여기까지였는데요. 중학교 관련해서 잠시만요. 음, 벌써 1시간이 지났어요. 네. 이따가 채팅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 중등 고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약복은 고민하신다면 무조건 저는 추천드려요. 왜냐면 저희 의사쌤도 사춘기 아이는 꼭 약물 복용을 좀 하는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고3까지 먹이는 게 좋다. 그리고 영어 서술형은 제가 책에 아주 자세하게 담았습니다. 나중에 책 보시면은 도움을 받으실 거예요. 사실 영어 서술형은 뭐라고 해야 될까? 답을 다 알려주는 경우가 많아요. 아주 학교 수준이 막 높은 게 아니라면은 어느 정도 답을 알려주거든요.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좀 실력이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영어 서술형을 일단 암기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수박이님께서 지금 아이랑 본문 외우기를 하시고 계신데 아주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습을 싫어하는 아이도 제가 넣었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복습 싫어하는 경우에는 복습을 복습같이 안 만드시면 돼요. 저랑 세모는 문제집 하나를 풀면은 최소 2회 독을 하거든요. 그게 문제집 아무리 더러워도. 지금 최상위 한 권을 다 풀어가지고 틀린 거를 이제 다시 복습할 거예요. 근데 수학은 조금 어쩔 수 없겠지만 뭐 영어 단어나 영어 책 그리고 독해 문제집 이런 것들은 복습을 할 때 그냥 구두로 엄마가 구두로 이렇게 퀴즈를 낸다든지 아니면 저는 어휘책을 이번에 복습을 할때 제가 개념을 그 뜻을 말하면 아이가 무슨 단어인지 맞추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구두로 복습을 한번 했어요. 아이들이 뭐 똑같은 책을 한 번 더 풀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더 싫어할 수도 있고 전 좀 구두로 퀴즈 내는 거 이런 거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 이미 틀어진 습관 고칠 수 있을까? 이거는 사실 중학생이라면 부모님과 관계가 좋으냐 안 좋으냐에 따라 매우 달라집니다. 부모와 관계가 좋은 아이라면은 그 고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부모 말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관계가 안 좋다. 그러면 이거 다 소용이 없습니다. 부모 말 아예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이가 습관이 많이 틀어져 있다. 그러면 일단 많이 친해지세요, 아이랑. 많이 친해지시고 부모 말을 좀 들으려고 한다. 그러면 조금씩 말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어, 채팅을 한번 볼게요. 네, 연산 30문제를 자기 방에서 푸는데 1시간 30분이 걸렸군요. 네. 우선 다 풀기를 기다렸다가 확인했더니 30문제 중 5문제 풀렸다. 그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네, 다시 풀게 했는데 제 옆에서 푼이 1분에 한 문제를 풀고 하나도 안 틀린다. 음. 근데 저는 되게 놀라운 게 1시간 30분 동안 아이가 어떻게 앉아있죠? 몇 살이에요? 정영선님 아이가? 아, 초3이에요? 1시간 30분 동안 근데 혼자 방에 있는 거잖아요. 이 경우에 분명 아이가 다른 짓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어머님이 같이 보시나요? 저는 이런 아이들 해결책 보고 바디 더블링, 제가 말씀드렸던 바디 더블링이 뭐냐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옆에 있으시는 게 훨씬 아이가 조금 더 빠를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막 딴짓을 한다 그러면 주변 한기를 계속 해주셔야 되거든요. 몇 번까지 했어? 뭐 이번에 6번 할 차례네. 엄마가 먼저 풀어볼까? 막 이런 식으로 한기를 계속 주의를 여기로 데려와야 아이가 공부가 되거든요. 아마 1시간 30분 동안 계속 다른 거를 막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라서 저는 가능하시면 바디 더블링을 하시고요. 만약에 부모가 옆에 같이 못 있는다. 여건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이런 아이는 사실 거실에 나와서 좀 하는 게 좋습니다. 누가 있으면 좀 더 낫고요. 그리고 어, 바디 더블링을 부모가 옆에 얼마나 앉아 있을 수 있는지를 조금 알고 계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정도밖에 할애를 못 하거든요. 그럼 1시간 동안 같이 풀 수 있을 만큼만 학습을 좀 같이 주는 편이에요. 근데 그 이상을 시켜야 된다? 그러면 양을 줄이셔야 되겠죠. 그리고
저희 아이는 똑같은데 제가 옆에 있는 게 싫대요. 안 봤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저는 사실 등지고 엄마 할 거 할게 하면서 하기도 했어요. 그거 한번 얘기를 나눠보세요. 아이한테, 음, 네, 엄마가 옆에 있는 게 싫으면 몇 분 안에는 해야 된다. 누누님 아이도 어리죠? 이런 경우에는 부모가 좀 얘기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엄마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또 몇 시간 동안 늘어지기 때문에 너랑 같이 해야 된다. 대신에 엄마는 여기서 이거 하고 있을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오래 걸려서 힘들어하고 짜증낼 때 그만하라고 해도 화가 잔뜩 나서 끈기 부리면서 계속할 때는 그냥 두셔야죠. 이거는 끈기를 본인이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중학생이라 공부할 때 옆에 있어주지 못한다. 싫어한다. 그럼요. 네. 오래 걸려서 힘들어하고 짜증낸다. 짜증낼 때 아마 미드님께서 같이 그 감정이 올라오시나 봐요. 그냥 짜증낼 때, 제가 짜증을 내는구나. 고민이 많구나. 이렇게 그냥 놔두셔야 됩니다. 본인이 해결할 감정이지. 이렇게 놔두시면은 됩니다. 이런 친구들은 오히려 표현하는 게 자기 해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엄마가 이거를 들어주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짜증을 내는 거예요. 제가 그랬던 중학생이기 때문에 너무 그 감정을 잘 알고 유일하게 엄마만 제 짜증을 받아주기 때문에 밖에서 친구한테 못하잖아요. 그럼 막 짜증내고 막 저 임용고시 할 때 가족한테 막 밥상머리에서 화내고 막 이랬는데 그건 그냥 그 사람들이 받아줄 거라 생각하니까 짜증을 내는 거라서 그냥 그거에 너무 동요되지 마시고, 짜증을 내는구나. 지나가겠지.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네, 데이지맘님. 영어 문장을 읽을 때 국어도 발음이 문제인데, 영어 발음. 음, 아이가 틀리는 거 수정해주면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어, 저 이제 국어 같은 경우 생각해보세요. 한글 배울 때 부모님이 원래 먼저 읽어주시고 아이가 따라 읽잖아요, 처음에. 발음이 이상하게 있는데 아이한테 혼자 읽어봐 하진 않으실 거예요. 영어 문장도 부모님이 읽어주시고 엄마를 따라해봐 이렇게 하는 것도 좋고 만약에 부모님도 영어 문장이 조금 그 발음이 걱정이 된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리딩앤이나 아니면 이렇게 찍으면 소리 나는 거를 해서 아이가 따라하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영어 발음은 언젠가 아이가 수정이 되거든요. 많이 들어야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듣기도 그만큼 많이 시켜주시고 어떤 책을 그 영어 책 낭독을 시작하실 때 한번 이 유튜브에 치면은 누가 외국인들이 읽어놓은 클립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아이한테 먼저 들려주고 그 다음에 읽기를 같이 가는 것도 좋아요. 계속 수정을 해주는 건 아이가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벌이라서 집에 혼자 있을 때, 그 시간에 공부를 안 하는 게 나을까요? 음, 이 경우에는 시켜보시고 공부를 해봐 하시고 대신 집에 오셨을 때 점검을 확실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해놓은 거를 보면서 이제 딱 채점 다 해주고 그 다음에 틀린 거 같이 보고 대신에 어, 저 같은 경우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아직 아이가 어리다. 그러면은 전 같은 경우에는 학원 갔다가 거의 세모가 4시 반에서 6시 반까지는 바깥에서 축구하고 놀았거든요. 그리고 저녁을 먹고 저랑 7시 반이나 8시에 같이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봐줘야 되는 아이라면 사실 학습 시간이 좀 저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게 본인이 좀 스스로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부모가 없어도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영선님께서는 이렇게 해봤는데 잘 안 된다 싶으면 저처럼 아예 저녁 시간으로 픽스하는 것도 좋습니다. 대신에 너무 많아서 늦게 자야 된다. 그러면 안 되니까 양을 좀 줄이는 거죠. 그래서 매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양을 많이 욕심 부리지 않으시면은 맞벌이셔도 공부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저희 아이는 본인이 쉽다고 생각한 걸 틀리면 엄청 짜증을 내요. 틀려서 자신 없어 해서 단계보다 좀 쉬운 걸 시켰더니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생기네요. 이 토마토님 말씀 되게 인상적인 게 중학생이 되면 이런 아이들이 이 티처스에 이런 애가 나왔어요. 일부러 자기 실력보다 어려운 문제를 일부러 푸는 거예요. 저희 학교에 굉장히 특이한 애가 왔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ADHD나 아스퍼가 좀 있어 보였던 친구였어요. 굉장히 책에 몰입하고 근데 어려운 것만 잘해요. 그리고 기본적인 문제는 다 틀리고 막 이러는데 이 친구의 문제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본인이 쉽다고 생각한 걸 틀리면 기분이 안 좋으니까 계속 어려운 문제를 선택하는 거죠. 이게 약간 심리적인 건데 틀리는 거에 대해서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틀리는 거 오히려 좋은 거야. 네가 이렇게 실수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계속 말을 해주면 세모도 그러거든요. 틀리는 거 오히려 좋은 거야, 엄마. 나 이거 다시 풀면 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는 어릴 때 계속 가르쳐 주시면 이런 마인드는 생겨요.
그래서 만약에 쉽다고 해서 틀렸다. 누구나 실수를 해. 얘, 아이한테 이제 말을 해주시는 거죠. 누구나 실수를 해. 실수해서 틀리는 거는 오히려 좋은 거야. 너 다시 고칠 수 있잖아. 그리고 이거 네가 쉬워도 실수를 한다는 걸 알면 다음에는 틀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한 거다. 그냥 계속 얘기를 해주면 아이도 조금 그거에 대해서 짜증이 덜 날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과정을 중시하시는 그 교육 방법이시기 때문에 부모의 말이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네. 하루 계획한 양이 있는데 아이가 스스로 와서 이만큼만 하고 싶다고 양을 줄이는 경우가 있다. 너무 심하다 싶을 때는 끝까지 해라. 음, 이전에 ADHD인지 몰라서, 아, 그러네요. 중학생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우에는 리드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여기 있죠. 어, 스스로 와서 이만큼만 하고 싶다고 양을 줄이면서 부모님께 말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것만으로도 이미 부모가 어느 정도 권위가 있고 통제권이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중학생 아이들은 딱 이 정도만 부모님이 개입을 하시는 게 관계를 해치지 않고 아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건 알고 있으나 이 정도는 하고 싶고 그런 자율성을 조금씩 이제 넘겨주시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미드님께서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제 중학생 올라가니까, 그쵸? 공부를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이만큼 하고 싶다. 그렇다면, 그래, 그럼 그만큼만 해봐. 이렇게 해보고, 나중에 이제 얘기를 나눠보는 거죠. 그렇게 줄여서 해보니까 어때?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조금, 나중에 이제 시험을 보잖아요. 미드님 아이는. 그럼 본인이 알 거예요. 이거, 이만 공부해서 안 되겠다. 그러면 그때 다시 늘릴 거예요. 네. 영어 쓰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원서 필사하는 게 좋을까요? 기적의 영어 문장 쓰기나 바빠 영어 쓰기 같은 교재. 이거는 제가 아까 장비 탓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도서관에서 리더스북을 빌려서 같이 이제 쓰기를 하거든요. 어떤 영어는 그냥 문장이면 다 되는 거 아닌가요? 오류만 없는 문장이라면 다 쓰기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 아이가 하고 싶은 거 물어보세요. 원서 할래? 아니면은 영어 문장 쓰기 할래? 이건 교재 같은 거 하고 싶니? 이렇게 물어봐서 고르시면 됩니다. 국어나 수학 단답식은 어려워하지 않는데, 그쵸. 자신의 생각을 정리의 말로 발표해야 하거나, 서술형 쓰기 문제, 질문 남겨줄 때 학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이것도 제 책에 있습니다. 네, 서술형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생각 말로 발표하기가 이거 어려워요. ADHD 아이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일기 쓰기를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이라도 하라는 이유가 결국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글쓰기가 한 번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쓰기가 좀 두려워지지 않고 답을 써야 될 때, 서술형 쓰기 할 때 조금 나아지거든요. 그리고 서술형 쓰기 문제가 나오면 머리가 하얘진다. 이 친구는 자유 글쓰기를 좀 해보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쓰기가 두려워지지 않아야 머릿속에 있는 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서술형은 옆에서 제가 풀이로 이렇게 적어준다 알려주는 거 좋습니다. 아직은 가이드를 줘도 되는 시기고요. 제가 말씀드리자면 중학교 3학년 아이들도 저 영어 글쓰기 한 문단 수행평가를 하거든요. 미리 번역기를 쓰든 일단은 써오게 해요. 그러면서 아이가 한번 외워서 한 문단을 수서수령 평가를 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그 문장이 정말 평생 기억에 남기도 해요. 그래서 아이한테 조금씩 따라 쓰는 것도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가 한 문장 정도 자기가 더 붙이게 되고 두 문장 붙이게 되고 하는 거라서 결국은 모방에서 출발하는 거라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영어 원서 읽을 때, 엘리님은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그러면 생각 쓰기랑 서술형 쓰기 너무 어려워요. 한 문장 정도 쓰는 문제집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막 글로 쓰는 거 말고. 네. 그리고 영어 원서 읽을 때 모르는 단어가 하나라도 나오면 그냥 못 넘어가고 자꾸 단어를 찾는다. 이런 친구 있죠. 리치독까지 너무 재밌게 읽었는데 글이 길어지니 너무 진도가 안 나간다. 그래도 많이 왔네요. 예비초. 이런 친구들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그렇게 꼼꼼히 읽는 책을 하나랑 그리고 즐겁게 읽는 책 하나를 구분해 주세요. 이거는 영어 교육법에도 나오는 거예요. extensive reading, intensive reading이 따로 있어요, 종류가. 그래서 아이들이 언어를 습득할 때 굉장히 후루 읽는 extensive reading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누누님 아이처럼 막 분석해서 읽고 싶어 하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그랬고 그런 책은 좀 문단이
작고 그런 책이면 사실 더 좋겠죠. 챕터북보다는 챕터북 진도가 안 나가니까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이제 그렇게 인텐시브하게 읽는 것과 조금 후루룩 읽는 것을 구분해 주는 게 좋고 같이 하면은 리딩 수준이 되게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예비 초3인데 스티커 보상은 작은 단위. 예를 들어 연산 한 장 다 푸는 보상 눈에로 이거는 진짜 명선님 그 정답이었습니다. 이게 그거예요. 어, 스티커는 이제, 연산 한 장 다 풀면 스티커 하나, 문해력 한 장 다 풀면 스티커 하나, 그렇게 해서 결국 몇 개를 모아야 뭘 받느냐. 그게 이제 만족 지연이고, 이 아이는 사실 이렇게 스티커를 많이 받아야 더 잘한다. 그럼 많이 주시면 되죠. 대신에 하나, 50개, 100개 모아야 뭘 할 수 있다. 이렇게 만족 지원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세모 같은 경우는 오늘 공부한 총량이 계획한 양때 보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전에 아주 어릴 때, 7살 이럴 때는 저도 영선님처럼, 연단 한 장 다 풀면 스티커 하나, 문해력 하나 다 풀면 하나, 이런 식으로 줬었습니다. 이거는 아이가 보상으로 느끼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제가 이제 한 달 동안 저희 되게 같이 잘 달려왔잖아요. 어떠셨는지 피드백과 후기와 이런 거를 좀 나눌 수 있는 제가 구글 폼을 올려드릴 건데요. 같이 계시면서 그거 남겨주시면 정말 제가 한 달 동안 운영하면서 했던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요. 2월 달에는 저희가 쭉 이제 자율 인증하시고 싶으신 분들 하셔도 되고, 채팅방에 고민되는 거 남겨주시면 저도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월 마지막 주에는 ADHD 아이 그리고 의심되는 아이 부모님들을 위해서 3월 학기 전에 이제 마인드 컨트롤 하셔야 되잖아요. 그때 한번 모여서 학교 생활에 대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